안녕하세요. 신불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은 진아 서미나라 지음의 윤회라는 책의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제4장 육체의 카르마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장 육체의 카르마. 절름발이, 귀머거리, 맹인, 불치병 등은 인간의 괴로움 가운데 아마도 가장 쓰라린 것이리라. 남이 그런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면 깊은 동정이 느껴지지만 자기가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고 또한 낫지 않아 슬픔을 맛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인간에 대한 신의 섭리를 심히 의심하게 된다. 욥은 아주 의롭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재산과 자식을 모조리 잃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래도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후의 시련으로서 사탄이 그의 온몸에 징그러운 악창이 생기게 했을 때 욥은 드디어 신을 원망하고 절망의 비명을 지르면서 그의 괴로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물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부디 제가 잘못한 바를 알려주십시오. 괴로움은 틀림없이 뭔가 그릇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라고 현대인은 무시한다. 오늘날에는 괴로움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케이시 리딩을 보면 설령 죄의 원인은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죄와 괴로움은 엄격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케이시 리딩의 바탕이 되는 이 생각을 이해하려면 카르마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죄와 괴로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이다.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원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철학적 개념으로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인과율 또는 작용, 반작용을 의미한다. 인도의 브라만 철학을 따랐던 에머슨은 이 개념을 보상의 법칙이라고 했다. 예수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한 말이 단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뉴턴의 운동의 제3법칙 모든 작용에는 그와 동등한 반작용이 따른다는 물리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은 사람이 지금 겪는 괴로움은 과거의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임을 밝힘으로써 카르마라는 추상 개념을 보다 선명하고 절실하게 부각시키는 데에 매력이 있다. 수많은 라이프 리딩을 잘 살펴보면 온갖 유형의 카르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부메랑의 카르마라고나 할 유형의 카르마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쓰는 무기인 부메랑은 던지는 즉시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그와 같이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그대로 메아리 쳐서 행위자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이런 종류의 카르마를 말한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중 한 예를 들어보겠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어떤 대학 교수가 라디오 방송에서 K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K씨에게 피지컬 리딩을 의뢰했고 리딩이 지시한 대로 마사지, 전기치료법, 식이요법 등 종합치료를 한 결과 몸이 건강해지고 시력도 현저히 회복되었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왼쪽 눈 시력이 10% 정도 회복된 것이었다. 라이프 리딩은 이 사람의 네 번째 걸친 과거생을 말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전생이 남북전쟁 시대의 미국, 그 전에 십자군 시대의 프랑스, 그 전은 기원전 1000년 무렵의 페르시아, 그 전은 침몰 직전의 아틀란티스라고 했다. 현재의 그를 맹인으로 만든 영적 법칙 카르마는 그가 페르시아 시대에 유발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는 당시 불에 달군 인도로 적의 눈을 지져버리는 풍습이 있는 야만적인 부족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직업적으로 담당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의무는 단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간습상 요구된 의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므로 나중에 제2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한 미용사의 경우이다. 이 여성은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의 발육이 정지되었으며 결국 지팡이와 부목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녀가 이렇게 장애의 몸이 된 것은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아틀란티스에 살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약을 써서인지 또는 정신 감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최면술을 쓰는 방법인지 리딩은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의 다리를 약하게 만들어 남의 뒤를 겨우 따라다니게 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현생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런 꼴이 되었다고 했다. 부메랑의 카르마가 나타난 세 번째 예는 40세인 어떤 부인의 경우이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어떤 종류의 식품, 주로 빵이나 그 밖의 음식을 먹으면 건초열 증상인 재채기가 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물건에 닿으면, 주로 구두, 가죽이라든가 유리 가장자리 따위를 만지면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오랫동안 여러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다만 25세 때에 받은 최면요법만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최면요법도 약 6년 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 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부인이 케이시에게 리딩을 의뢰한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지만 케이시의 리딩에는 카르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은 전생의 화학자였다. 그때 어떤 물질을 써서 남에게 가려움증이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자기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물질을 써서 숨을 내쉬면 심한 악취가 나도록 한 일도 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현생에서 어떤 종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어떤 냄새나 가죽 따위에 닿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천연적 방법으로 만든 가죽일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녀가 전생에서 남을 괴롭히려고 썼던 물질과 같은 것을 써서 만든 가죽일 때에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육체적 영역에서의 두 번째 카르마의 종류는 기관의 카르마라고 부를 수도 있는 유형이다. 어떤 시대에 어떤 내장 기관을 혹사하면 다음 시대에 태어나서 그 내장 기관의 복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유형의 카르마는 어릴 때부터 위가 약해서 고민하는 35세의 한 남성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항상 일정한 음식 외에 먹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렇게 조심을 하고도 그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 먹어야 했다. 이런 과민성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고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다. 케이시의 리딩에 따르면 그의 위가 약한 원인은 프랑스 루이 13세 시대의 전생에 있다. 당시 그는 왕의 충실한 측근이었고 또 왕실의 의상을 다루는 일도 했는데 그에게는 하나의 결점이 있다. 그는 엄청난 대식가였던 것이다. 페르시아 왕실의 전이었던 전생에서도 그는 왕궁에서 사치스러운 요리를 무절제하게 즐겼다. 그러므로 그는 두 번의 전생에서 폭음, 폭식이라는 심리적인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 균형을 잃은 버릇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현생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화기관이 약하다는 이유로 절제를 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케이시의 리딩에 자주 나타나는 세 번째 육체적 카르마는 상징적 카르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유형이다.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카르마로서는 가장 놀랍고 흥미있는 것이다. 라이프 리딩을 하기 시작한 초기에 한 사례를 보겠다. 어릴 때부터 빈혈증에 시달리던 청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아주 완고하여 전혀 개선될 가망이 없는 이 기능 장애는 뭔가 뿌리 깊은 카르마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는데 사실 리딩은 5번씩이나
전생을 소급하여 페루에서의 전생에서 그 원인을 찾아냈다. 그는 페루의 전생에서 폭력으로 통치권을 빼앗아 스스로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많은 피가 흘렀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자신이 빈혈증이 된 것이다. 라고 리딩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과 다른 육체적 카르마를 비교해 볼 때 분명해질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간의 카르마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는 뭔가 절제를 하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엄밀하게 말하면 부메랑의 카르마도 아니다. 만약 부메랑의 카르마라면 이 청년은 통치자에 의해 무참하게 살육당한 희생자가 되었을 테니까 말이다. 어쩌면 나치에 학살된 폴란드 청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현생에서 그 자신의 육체가 살육의 전쟁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육체가 죄를 보상하는 희생의 제단이 된 것이다. 이처럼 평생을 육체적 결함에 시달리는 것은 전쟁터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보다도 교육적으로 훨씬 유효한 형벌이다. 이 사람은 전생에서 정복자의 오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피가 부족한 존재가 되어 그의 육체 일부가 상징적으로 카르마를 결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은 정신, 신체의학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이지만 모든 질병이 육체적인 원인에서 발병한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적어도 어떤 종류의 육체적 상태는 정신이나 감정의 혼란에서 온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그리고 그런 발견에서 이른바 정신신체의학이라는 학문이 나왔다. 정신신체의학의 임상실험은 감정의 긴장이 말이나 행위로 표출되지 못할 때는 흔히 일종의 기관 언어를 통해 몸에 상징적으로 스스로를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신신체의학이라는 이 분야의 교과서를 쓴 바이스와 잉글리시는 말한다. 예를 들어 만약 환자가 아무런 내장 기관에 장애 없이 무엇을 삼키지 못할 때는 환자의 생활 환경에 뭔가 삼켜 넘길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뜻하는지도 모른다. 내장 기관의 이상에서 오는 구토증이 아닌 것은 때때로 환자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이것저것 받아들여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식욕이 없어진 결과 심한 영양실조가 된 환자는 육체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굶주린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경우에 희생이 되는 기관은 환경 상태가 좋지 않아 마음에 불안이 생겼는데도 활발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체질이나 유전성, 그 밖의 요인도 기관의 선택을 결정하는 수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른바 상징적 카르마와 정신신체의학의 기관 언어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상징적 카르마의 경우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악감이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죄악감이 육체에 투영된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것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때 희생되는 기간은 상징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선택되는 것 같다. 케이시의 파일에는 이처럼 상징적인 보복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들어본다. 심한 천식 환자에게는 제 목숨이 짓눌리는 것 같을 때는 당신이 남의 목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기머거리인 사람에게는 이제는 두 번 다시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고 주어졌다. 어떤 척수염 환자에게는 이 사람은 남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진행성 근육 위축증에 걸린 환자는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하지의 신경이나 근육이 오그라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당신이 자기와 남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냈던 것의 결과이다. 상징적 카르마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는 2세 때부터 만성 야뇨증으로 부모를 괴롭힌 11세 소년의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는 치유 과정이 특이하므로 좀 상세히 말하겠다. 어릴 때 아이는 매우 온순했다. 그러던 아이가 2살 때 동생이 생기고부터 밤에 오줌을 싸게 되었다. 그것도 매일 밤 어김없이 실수를 하는 것이다. 부모는 동생이 생겨서 아이의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 때문에 자기에게로 주의를 끌려고 유아기의 습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갓난 아기인 동생이 부모의 애정을 독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깨닫게 하려고 부모는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야뇨증은 계속되었다. 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정신과 의사에게 보이기로 했다. 1년 남짓 정신과에 다녔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아 치료를 중단했다. 그 후로 5년 동안 소녀는 매일 밤 이불을 적셨다. 부모는 유명하다는 전문의를 모두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8살이 되어도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은 여전했다. 부모는 다시 한번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2년간 치료를 했다. 이 치료는 그 아이의 일반적인 성격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야뇨증은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헛된 노력 끝에 정신요법도 단념하고 말았다.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에드가 케이시의 소문을 들은 부모는 리딩을 의뢰했다. 소년의 라이프 리딩에 따르면 그의 전생은 초기 청교도 시대, 즉 마녀 재판 시대의 복음 전도사로서 마녀 혐의자를 걸상에 묶어 연못에 쳐넣는 형벌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리딩은 이런 카르마의 설명과 더불어 치유의 희망을 주었다. 소년이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떤 암시를 주도록 지시받았다. 그리고 암시 내용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리딩을 받고 나서 그날 밤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충 이런 뜻의 말을 여러 가지로 약 10분 동안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질 무렵에 되풀이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년이 오줌을 싸지 않았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암시를 주어 나갔다. 그 사이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차츰 1주에서 한 번의 암시로 줄게 되고 마침내는 그럴 필요도 없어지고 소년은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첫째로 그렇게 암시를 주기 시작한 첫날 밤은 10년 동안 계속된 버릇이 딱 그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 만약 이 어머니가 이지적이고 정직한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조금 과장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는 법률가이자 지방검사였으며 미신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여성이 아니었다. 둘째로 주목할 점은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 암시가 밤에 오줌을 싸서는 안 된다는 뜻의 암시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육체적인 의식에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 영적 의식이라고나 할 마음에 향한 암시가 주어졌던 것이다. 즉, 그가 세일럼 시대의 전생에서부터 계속 지녀온 죄의식, 그것은 지금 신장 기능 장애로서 그의 몸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다를 향해 암시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는 과거에 직접 남을 물속에 담가버리거나 또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 책임자였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로 그 복수가 왔음을 막연하게 나가마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아이는 현세에서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어떤 층에서는 과거에 남에게 가한 무자비한 형벌의 기억이 끈질기게 이어져 있어 아직도 자신이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또 그것을 남들이 알아줄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암시는 그의 그런 마음의 심층에 도달하여 그의 죄가
사회봉사나 친절로 이미 보상되었거나 보상될 수 있음을 보증해 주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상징적 복수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아이는 그 이후 잘 순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해주고 떠받들어 주었으며 그는 자연스럽게 남의 앞에 서서 이끄는 훌륭한 학생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향성이 깨끗이 극복되었고 존슨 오코너의 인간공학연구소 테스트에서는 완전히 적응성을 갖춘 외향적 성격으로 평가되었다. 그의 성격 변화는 어느 정도는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받은 덕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케이시 덕분이라고 그의 어머니는 말한다. 부모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16세인 소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남들에 대한 넓은 관용성이다. 남들에게서 어떤 성격의 결점을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 해명 내지 변명을 찾아내어 준다. 그의 과거의 편협성이 그것 때문에 현생에서 육체적 결함이 생겨 상징적인 보복을 받았다. 적극적인 관용성으로 바뀐 것이다. 그 결함에서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육체적 카르마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